엄마, 이번 주는 오지 마. 바빠.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67세 정의자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녀는 새벽 첫 기차를 타고 딸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딸이 사는 고급 오피스텔 18층에는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고 문틈 아래로는 정체 모를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희자는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산 영도 시장 끝자락에는 작은 우산 수선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앉아 묵묵히 우산을 고치는 여인, 바로 정의자였습니다. 올해 67이 된 그녀의 손은 40년 넘게 바늘과 실을 다루며 굵어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희자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5살에 결혼했지만 남편은 딸 지연이가 5살 되던 해에 다른 여자를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희자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지요. 당시 그녀가 가진 것은 어린 딸 하나와 미신 기술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희자는 미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미싱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딸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주말에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고 명절에는 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잠은 하루에 4~5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견뎠습니다. 지연이를 대학에 보내고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게 하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지연이가 독립한 뒤에야 희자는 미신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우산 수선 가게를 열었습니다. 미신 기술로 우산을 수선하는 일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혼자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지요. 하지만 희자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딸이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좋은지 걱정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걸었고 한 달에 2번은 택배로 반찬을 보냈습니다. 딸은 그럴 때마다 엄마 그만 보내, 다 먹으라고 말했지만 희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희자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딸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다는 것을요. 딸이 어릴 때 함께 놀아주지 못했고 학교 행사에도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늘 일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 미안함이 희자의 가슴 한편에 늘 무거운 돌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자는 딸에게 더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딸이 멀어질까 두려워서, 딸이 자신을 잊을까 두려워서 자꾸만 연락하고 챙기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장마철이라 우산을 고치러 오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희자는 오전 내내 우산 살대를 교체하고 천을 기어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희자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그런데 수화기 넘어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밝고 경쾌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고 건조하고 어딘가 긴장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올라오지 마. 나 좀 바빠. 희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엄마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끊을게. 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희자는 휴대폰을 들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이 바쁘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차갑게, 그렇게 서둘러 전화를 끊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희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러나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희자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희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딸의 목소리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오지 마라는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장마철이라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희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야겠다고요. 딸이 오지 말라고 해도, 딸이 싫어해도 얼굴을 봐야겠다고요. 엄마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희자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고등어를 손질하고 물을 썰고 양념을 넣어 푹 졸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반찬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희자는 가게 한쪽에 쌓아둔 우산 중에서 가장 튼튼한 것을 골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수선한 방수 우산이었습니다. 장마철이니 딸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희자는 큰 가방에 반찬통과 우산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희자는 계속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희자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기차는 정확히 6시에 출발했습니다. 희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이 괜찮을까요? 혹시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희자는 가방 속 반찬통을 만져봤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희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지켜야 한다고요. 엄마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서울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희자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오지 마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희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끔찍한 진실을요. 딸이 숨기고 있던 위험을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할지를요. 기차는 서울역으로 달려갔고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오전 9시 희자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밖으로 나서는 순간 희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산의 비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의 빗줄기는 더 굵고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었고 우산을 쓰고도 서로 부딪히면서 지나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스쳐갔습니다. 희자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사는 곳은 강남의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지연이가 결혼하고 처음 이사 갔을 때 사진으로 보여줬던 그곳이었습니다. 당시 희자는 딸이 그런 좋은 곳에 산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희자는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봤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 커다란 보따리를 든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10분을 걸었습니다. 빌딩들은 모두 높고 화려했습니다. 희자가 사는 부산역도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니 드디어 딸이 사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은 30층짜리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잠시 건물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에 정말 내 딸이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자는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고 천장에는 큰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자는 가방을 꼭 쥐고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여직원은 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희자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기요, 18층에 사는 우리 딸을 찾아왔는데요. 1802호요. 여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문 예약 있으세요? 예약이요? 아니, 딸한테 가는데 무슨 예약이 필요해요? 여기는 보안이 철저한 건물이라 사전 예약 없이는 출입이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희자는 당황했습니다. 딸네 집에 가는데 예약을 해야 한다니요. 저 딸 엄마예요. 정지연 씨 엄마.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거주자분께 연락해서 방문 등록을 해야 해요. 희자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안 받네요. 그냥 좀 올려보내줄 수 없어요? 깜짝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여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거주자 동의 없이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없어요. 희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올라가라는 말입니까? 희자는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려요. 딸이 아파서 전화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엄마가 왔는데 이렇게 못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관리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팀장은 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8층이라고 하셨죠? 네, 1802호요.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희자를 로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아침에 18층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희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신고요? 소음 신고요. 새벽 4시쯤에 큰 소리가 났다고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팀장은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복도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화학약품 같은 냄새라고요. 희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위험한 건 아닐까요? 그럼 빨리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어요? 저희도 방문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놨습니다. 경찰이요? 희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찰까지 불렀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팀장은 희자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늘은 올라가지 마세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내 딸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범죄 상황이라면 딸이 위험한데 범죄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당장 올려보내줘요. 희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희자를 쳐다봤습니다.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큰 소리 내지 마시고요. 다른 입주민들 민원 들어옵니다. 민원은 무슨 민원? 내 딸이 위험한데 민원이 뭐가 중요해요? 희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규정이니 절차니 하는 말들이 화가 났습니다. 딸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이 희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희자는 팔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팀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하지만 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고 희자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팀장이 달려왔지만 문이 닫히는 게 더 빨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홀로 남은 희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딸을 봐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층, 7층, 12층. 층수가 올라갈수록 희자의 심장 박동은 빨라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딸이 다친 건 아닐까요? 누가 딸을 괴롭힌 건 아닐까요? 희자는 가방 속 반찬통을 만졌습니다. 따뜻함은 이미 식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희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딸은 괜찮을 거야.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드디어 18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희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팀장이 말했던 그 냄새였습니다. 향수 냄새 같기도 하고 약품 냄새 같기도 한 역한 공기였습니다. 희자는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희자는 천천히 1802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드디어 1802호 앞에 섰습니다. 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희자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귀를 문에 대고 안쪽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무언가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희자는 발밑에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문틈 아래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희자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딸이 안에서 다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희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문이 열렸습니다. 딸칵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희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확인해야 했습니다. 엄마니까요. 엄마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확인합니다. 희자는 가방을 꼭 쥐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더 진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희자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희자는 그 순간 경악했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소파는 뒤집혀 있고 테이블은 깨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무언가를 던진 듯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바닥에 떨어진 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고 배터리 커버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희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딸은 어디 있는 걸까요? 지연아, 지연아. 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희자는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제 희자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요. 딸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희자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우산은 비를 막는 도구이지만 때로는 무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희자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지켜내겠다고요. 67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40년을 딸 하나 키우며 견딘 세월의 힘이 지금 이 순간 희자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강합니다. 자식을 지켜야 할 때 엄마는 누구보다 강해집니다. 희자는 우산을 꼭 쥐고 안쪽 방문을 열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희자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방문 손잡이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희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경첩이 우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은 진했고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여자는 희자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자는 우산을 든 손에 힘을 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기가 우리 딸 집인데 왜 당신이 여기 있소? 여자는 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큰 가방을 든 시골 노인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나가세요.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요? 여기 우리 딸 집이라니까요. 딸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안쪽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희자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딸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엄마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왜 왔어?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희자는 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검은 원피스 여자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머, 이분이 엄마셨어요? 그래도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곤란한데. 희자는 여자를 밀치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딸의 뺨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누가 때렸어?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넘어져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 엄마 눈에는 다 보여. 무슨 일 있는 거지?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검은 원피스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모녀 상봉이네요. 그런데 아줌마 지연 씨가 무슨 일 있는지 모르세요? 희자는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한테 뭘 한 거요? 제가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지연 씨가 알아서 한 거죠. 그렇죠, 지연 씨? 지연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실수를 했어. 희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실수? 천천히 말해봐. 엄마한테. 지연은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회사 선배의 소개로 투자 모임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처음에는 100만 원만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익이 났고 믿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더 큰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까지 투자했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결국에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금은 사라졌고 대출금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 나한테 협박을 했어. 신고하면 가족한테 위해를 가한다고. 희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나 키웠는데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사기당했다고 어떻게 말해?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희자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눈물 그만 흘리시고요. 지연 씨,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돈 준비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정말 없어. 더 이상 어디서도 빌릴 수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여자는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희자는 그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요? 차용증이요. 지연 씨가 직접 쓰고 도장 찍은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죠. 희자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여자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여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지연 씨는 평생 우리한테 묶여 있어요. 이자만 갚아도 10년은 걸릴걸요? 희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들이 사기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빚이에요? 사기라니요? 지연 씨가 알아서 투자한 거예요. 우린 그냥 중개만 했을 뿐이죠. 증거도 다 있어요. 희자는 서류를 빼앗으려고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희자를 밀쳤습니다. 희자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지연이 붙잡아줬습니다. 여자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폭력은 안 좋아요, 아줌마.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지연 씨, 다음 주까지 생각해봐요.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자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가기 직전 뒤돌아서더니 서류 뭉치를 거실 테이블 위 향초에 던졌습니다. 서류는 촛불에 닿자마자 불이 붙었습니다. 어머, 실수했네요. 그럼 안녕히. 여자는 문을 나가며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서류에서 테이블보로 옮겨 붙었고 곧 커튼에까지 번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엄마. 희자는 순간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딸을 지켜야 합니다. 희자는 40년간 우산 가게를 운영하며 불조심을 생활화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연아, 부엌 가서 수건 가져와. 빨리. 지연이 수건을 가져오는 동안 희자는 싱크대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수건을 물에 적셔 지연의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입과 코를 막아. 연기 마시면 안 돼. 희자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며 연기가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불은 계속 번졌습니다. 소파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희자는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밖에서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희자는 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불났어요. 도와주세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희자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엄마까지 이렇게.
희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들 때 몰라줘서, 내가 무서워할 때 못 봐줘서. 희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강하게 키우려고만 했지 딸의 약한 모습을 받아주지 못했다는 것을요. 딸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강해야 한다고만 말했지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못했다는 것을요. 지연아, 엄마는 완벽한 딸을 원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살아있으면 됐어.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지연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였습니다. 희자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갇혔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관리팀장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불났어요.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번의 충격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자와 지연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희자는 딸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경찰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관리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희자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검은 원피스 입은 여자요. 그 여자가 불을 지르고 문을 잠갔어요. 경찰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인상착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자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투자 사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신고됐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희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희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하지만 희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희자는 알았습니다. 진짜 엄마의 역할은 딸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딸이 다시 걸어갈 수 있게 곁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코 오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희자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은 원피스 여자는 투자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실제 이름은 박미선이었고 32살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방화와 감금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지연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직장인 87명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42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실망시킬까 두려워서, 짐이 될까 걱정돼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었습니다. 희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만 당한 게 아니구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 경찰은 희자의 증언과 불에 타다 남은 서류 조각들을 토대로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주범은 40대 남성 김태호였고 그는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며 고급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호사를 누린 것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희자는 부산 우산 가게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투자 사기 조직이 정격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는
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공했습니다. 희자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왔습니다. 지연은 서울 오피스텔을 정리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고통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안전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사기를 당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고문 같았습니다. 희자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예전에 희자였다면 직장을 왜 그만두냐, 다시 취직하기 힘든데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연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내 편이야. 지연은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꿈, 불에 갇힌 꿈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희자는 그럴 때마다 서울로 올라가 딸 곁에 있어줬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상담센터에서 일해보려고. 상담센터? 응. 사기 피해자들 돕는 곳이야.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안 당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미 당한 사람들한테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 희자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깊고 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니? 지연은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회사 다닐 때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률 지원을 안내하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20대 여성이 상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울먹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자신이 너무 멍청하다고 자책했습니다. 지연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생각보다 부모님은 당신 편이실 거예요. 지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부산에서 올라와 자신을 구했는지, 불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을 지켰는지 말했습니다. 여성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부모님이 실망하지 않으실까요? 실망보다 걱정이 더 클 거예요. 부모님은 완벽한 자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식을 원하시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희자는 부산 우산 가게를 여전히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딸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화하지 않았고 매주 반찬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은 일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고 희자는 가게에서 만난 손님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희자는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 키울 때 너무 엄하게 키운 것 같니?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가 나한테 실수를 용납 안 한다고 느꼈거든. 그래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 희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키운 거구나. 아니야, 엄마. 이제는 알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엄마도 혼자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실수할 여유가 없었겠지. 나를 강하게 키워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희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한테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줬어야 했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엄마, 이제는 알았잖아. 그걸로 됐어.
그리고 나도 이제 알아. 부모님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 엄마도 처음 엄마였던 거잖아. 두 사람은 화면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이해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지연은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추석 연휴였습니다. 지연은 영도 시장 골목을 걸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손잡고 이 시장을 걸었던 기억, 엄마가 미신 공장에서 늦게 퇴근하는 날 혼자 집에서 기다렸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희자의 우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희자는 우산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니? 밥 먹었어? 기차에서 김밥 먹었어. 엄마는? 나도 먹었어. 앉아 있어. 이것만 마무리할게. 지연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예전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들여놓은 우산들도 보였습니다. 엄마, 장사 잘 돼? 그럭저럭. 혼자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지. 희자는 우산 수선을 마치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쪽에서 우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연두색 우산이었습니다. 튼튼한 방수천으로 만들어졌고 손잡이는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야? 응.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골랐어. 튼튼하니까 오래 쓸 수 있을 거야. 지연은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두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희자가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혼자 맞지 말고 같이 맞으면 돼. 지연이 물었습니다. 우산을 같이 쓰라는 거야? 그래. 우산은 원래 함께 쓰는 거야. 혼자 쓰기엔 세상 비가 너무 세니까.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떡볶이 냄새, 튀김 냄새가 뒤섞여 날아왔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숨기지 않을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게. 도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할게. 희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리고 엄마도 너한테 완벽하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두 사람은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영도 바다는 잔잔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희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길고도 짧습니다. 67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딸을 키우며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웠고 딸을 잃을 뻔하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주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우산처럼 비를 막아주되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지연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처음 부모가 된 사람들이니까요. 실수하고 서툴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곁에 있어준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희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딸이 멀어질까, 딸이 자신을 잊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으니까요.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고, 진짜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요. 그리고 희자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딸이 다시 비를 맞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함께 우산을 쓸 준비가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